안녕하세요. 전 천사들과 함께 사는 40대 수의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물들은 더 이상 집이나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자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만큼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채 병원이나 보호소로 돌아오는 아이들 역시 늘고 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순수한 동물들에 비해 인간은 너무 무섭고 탐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요.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그날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전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간단한 발표도 어려워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큰아들인 제가 늘 기가 죽어 있으니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병훈아, 얼마 뒤에 수학여행 간다며? 근데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수학여행 가는데 신나지 않아? 아니요, 전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낯선 곳에서 며칠이나 자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사람 많은 것도 싫고요. 아버진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작은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오셨습니다. 병훈아, 와서 인사해. 이 친구 이름이 장군이야. 지금은 작은 강아지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씩씩하게 자랄 거다. 아버진 그 진돗개를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군인 제 품에 안기는 작은 강아지였지만 전 처음 키우는 반려동물을 무척 낯설어 했어요. 장군이가 절 보고 아무리 꼬리를 흔들어도 모른 척하기 일쑤였고요. 장군이란 이름처럼 장군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랑 덩치가 비슷할 정도로 큰 진돗개로 자랐습니다. 빳빳하게 선 귀와 날카로운 눈매가 어린 마음엔 너무 사나워 보여 마당에 나갈 때면 아주 발소리까지 죽이며 장군이 눈치를 살피곤 했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지 아버지가 문을 열어두셨는지 장군이가 제 책가방 위에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야, 저리 가. 허이, 나 학교 가야 돼. 가방 이리 내. 제가 가방끈을 잡아당기려 손을 뻗자 장군인 금방이라도 저한테 달려들려고 숨을 헥헥 내쉬었습니다. 전 장군일 옆으로 밀어낼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가방도 없이 학교에 가야 했죠. 또 언젠간 제가 엄청 아껴 신던 운동화 한 짝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마당에 나가보니 장군이가 제 신발을 물고 신나게 놀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못된 개야.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란 말이야. 너 장난감도 많으면서 내 신발을 물어뜯으면 어떡해.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까지 하자 장군이도 놀랐는지 제 신발을 물고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녀석은 침 묻은 운동화를 제 무릎에 툭 내려놓더니 가만히 눈을 맞추고 얌전하게 앉았어요. 축 처진 귀와 착한 눈이 꼭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군요. 전 그때 저도 모르게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녀석은 기분이 좋은지 꼭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론 저도 장군이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공놀이도 하고 아버지를 따라 산책도 시켜주곤 했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장군이가 워낙 커서 평소엔 아버지가 산책을 시키시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혼자 장군이 산책에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안 가도 되겠어요? 이제 장군이 힘이 엄청 세서 엄마가 끌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장군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치? 아마 무슨 일 있어도 이 엄마 제일 먼저 지켜줄걸. 어머님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가셨지만 그날따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산책을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저혈압이 와서 거리에 쓰러지신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머니를 구한 게 바로 장군이었었고요. 장군이 쓰러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쉴 새 없이 크게 지저댔대요. 평소엔 잘 지지도 않던 녀석이 동네가 떠나가라 치지니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장군아, 너 왜 그렇게 짖어? 무슨 일 있어? 어머,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장군인 아주머니가 119를 부르러 가려 하자 혹시 쓰러진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가는 줄 알고 아주머니 옷자락을 물어 당기기도 했다네요. 장군이 덕분에 빠르게 발견될 수 있던 어머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동물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죠. 그 이후 전 장군을 완전히 제 가족으로 생각하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동시에 제 진로 역시 결정했어요. 평생 이 작은 따뜻한 동물 친구들을 돌보며 살아가겠다고요. 그렇게 전 수의사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장군아, 이제 아픈 데 있으면 형한테 치료해달라고 해. 네 형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지 대학도 수의대를 갔지 뭐니? 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들을 실컷 보겠구나 했는데 입학하고 나자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책임감도 막중했고요. 귀여운 강아지 대신 매일 해부학 책을 들여다보며 빼곡한 근육, 신경, 혈관 이름들을 외워야 했습니다. 수의대는 또 6년 과정이라 몇 년 안에 쉽게 끝낼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장군이가 너무 보고 싶을 땐 전공책을 짊어지고 본가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장군아, 잘 있었어? 자식이 더 멋있어졌네. 형 없어도 네가 항상 우리 가족들 잘 지켜야 돼. 알겠지? 그때마다 장군이도 제가 보고 싶었는지 신나게 제 얼굴을 핥아대죠. 하지만 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과 실험도 많아졌고 결국 몇 개월 동안 본가에 가는 건 꿈도 못 꾸게 됐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장군이가 기운이 하나도 없네. 자꾸 대문 쪽만 쳐다보고 네 신발 옆에만 누워있어. 그녀를 많이 보고 싶어 하나 봐. 바쁘더라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없겠어? 정말요? 다음 주부터 시험이긴 한데 어떻게든 제가 시간 내서 가볼게요. 전 꼭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시험 공부를 다 하지 못해 본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열흘, 한 달을 미루다 마침내 방학이 되었어요. 전 기쁜 마음으로 바로 진가방을 꾸렸죠. 하지만 그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병훈아, 방금 장군이가 세상을 떠났어. 아휴, 너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일 어쩌면 좋니? 장군인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다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제가 급히 본가로 달려갔을 땐 녀석은 이미 눈을 감은 지 오래였어요. 전 이미 차가워진 녀석을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내가 수의사가 되겠다고 수술법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면 뭐해. 너 하나 살리질 못하는데. 미안해 장군아.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내 가장 오랜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전 제 반려견 하나도 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한동안은 수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허망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런절 또 한 번 살린 게 바로 동물 친구들이었답니다. 전 장군이에게 다하지 못한 마음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강아지들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강아지 한 마리에게 간식을 내밀자 녀석은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이내 꼬리를 살며시 흔들며 다가오더라고요. 사람한테 버림받았지만 또다시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녀석들이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며 전 수의사라는 꿈에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렇게 수의대를 졸업한 후 전 도심 한복판에 작은 동물병원을 차렸습니다. 남들은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산다지만 제게 1순위는 언제나 제가 돌보고 치료하는 반려동물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가 되었더라고요. 그 나이쯤 되니 부모님과 주변 친인척들이 절 볼 때마다 늘 결혼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너 언제까지 강아지들만 끼고 살 거야? 너도 얼른 네 가정을 꾸려야지. 너 더 늦으면 아이 갖기도 힘들어.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
언제나 무한한 사랑을 주는 강아지들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젊은 여자 보호자가 말티즈 한 마리를 안고 병원으로 급히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구슬이 좀 살려주세요. 구슬이가 아까부터 의식이 없어요. 이러다 큰일 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제가 급히 구슬이 상태를 살펴보니 이미 호흡이 가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더군요. 곧바로 정밀검사 CT 촬영을 마친 뒤 전 보호자에게 조심스럽게 구슬이 상태를 설명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구슬이 상태가 워낙 안 좋아요. 아마 최악의 상황까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완치를 장담하기가 어렵네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호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병원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떠나보낸 적이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구슬을 치료해 나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고비를 넘긴 구슬인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마침내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어요. 구슬이가 퇴원하던 날 보호자는 또다시 크게 오열하더라고요. 전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고요. 원장님, 저한테 구슬이 뿐이에요. 사실 구슬인 3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저한테 이 아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제 목숨과도 같아요. 구슬이가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구슬이가 목숨과 같다던 그 보호자가 결국엔 웃으면서 반려견과 함께 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호자를 만났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그 보호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 끌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도 고맙다며 가끔 병원에 들러 커피나 작은 간식을 주고 가곤 했었고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당시에 전 유기견 한 마리 임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주말이어서 녀석과 놀아줄 겸 근처의 강아지 동반 카페를 찾았습니다. 도착해서 녀석을 잔디밭에 풀어놓고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원장님 아니세요? 저 구슬이 보호자예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게 되네요. 고개를 돌리니 구슬을 품에 안고 있는 보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 보고 환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구슬이도 절 알아보는지 연신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아이고, 구슬아, 너 이제 건강해져서 언니랑 같이 뛰어놀러 나왔구나. 어디 보자. 눈곱도 없고 좋아 보이네. 보호자님이 관리 잘해주시나 봐요. 저희들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걸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무래도 서로 반려견을 키우고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통하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종종 같이 강아지 카페에 가기도 하고 교외로 애들을 산책시키러 나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의 곁을 지키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수연아, 우리 이번 휴가 때 애들 데리고 캠핑 다녀올까? 요즘 반려견도 동반 가능한 캠핑장이 많더라고. 내가 알아본 데가 몇 군데 있거든. 저희는 언제나 항상 반려견들과 함께였습니다. 같이 캠핑도 다니고 근교로 여행도 참 많이 다녔죠. 지금 그때를 떠올려 봐도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던 때가 없던 것 같네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전 저만큼이나 이 소식을 기뻐할 부모님께 바로 제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그 당시 의류 사업을 하던 여자친구는 특유의 다정한 말투와 친화력으로 단박에 제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탄수화물 드시기 전에 채소부터 드셔야 혈당 관리에 좋대요. 아버님도 여기 채소 무침에 고기랑 같이 싸드세요.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 말 들어야지. 내가 여태껏 시커먼 아들만 둘 있다 보니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전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 남동생도 드디어 형수를 데려오냐며
무척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며 가족들과 빠르게 친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장군이 사진이 있으면 한 장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보내주었죠. 그리고 며칠 뒤 놀랍게도 여자친구는 장군이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림을 그려 저희 어머니께 선물을 했어요. 어머님, 그이한테 장군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도 장군이 생각 많이 나시죠? 혹시 이 그림이 어머니께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감동이다. 우리 새아가가 그림도 참 잘 그리는구나. 꼭 장군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어머님 그림을 어루만지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 이후 여자친구의 그림은 한동안 저희 집 현관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형, 엄마가 매일 형수 얘기밖에 안 하는 거 알아? 우리 형수 결혼 전부터 완전 점수 딴 것 같다니까. 엄마가 혹시 본인이 형수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시더라니까. 저와 워낙 허물없이 지내던 남동생은 형수가 친딸 같다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동생과 전 둘이서 자주 술도 마시고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여자친구는 그런 저희 형제를 무척 부러워하더라고요. 오빤 도련님이랑 사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보통 형제는 그렇게까지 다정하진 않다던데 나랑 여동생이랑 사이가 정말 안 좋거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니까. 근데 오빤 동생이랑 사이가 좋아서 정말 부러워. 사실 여자친구에겐 일란성 쌍둥이인 여동생이 있답니다. 예비 처제의 직업은 변호사였는데 여자친구가 보여준 사진 속의 처제는 아내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 닮은 외모였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예비 처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내 동생이지만 걘 성격이 왜 그런지 몰라. 지 언니가 하는 건 다 싫고 다 못마땅한 것 같아. 남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애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만날 때 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얘기만 꺼내도 짜증나거든. 여자친구는 처제를 정식으로 소개해주는 것조차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예비 처제에 대해 물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다 서둘러 화제를 돌리곤 했죠. 그땐 아무리 쌍둥이지만 성향이 정반대라 부딪히는 일이 많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제를 정식으로 만난 건 결혼식 때와 결혼하고 그해 첫 명절날 뿐이었어요. 여보, 우리 내일 장인 장모님 다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데 처제도 불러야 하지 않을까? 처제 얼굴이 기억도 안 날 지경이야. 됐어. 뭐 밥 먹다 체할 일 있어? 그리고 걘 불러도 안 와. 지가 집에서 제일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내가 하도 처제 험담을 하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름 알콩달콩하게 신혼생활을 즐기다 예상보다 빠르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9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40줄에 들어선 저희 부부에게 선물까지 찾아온 아이라 기쁨은 배가 되었죠. 여보, 난 내 인생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대. 이거 정말 꿈 아니지? 정말 고마워, 여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아내 역시 너무나 감격에 겨워했고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큰 선물을 해줬구나. 고생 많았다. 장하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부모님은 손질 가진 며느리를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여셨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조금 낡은 중고차였는데요. 그 무렵 차를 바꿀까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아시고 전부터 아내가 눈독 들이던 새 차를 계약해 주신 겁니다.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안전한 차를 타야지. 아이 크면 차 끌고 다닐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차값은 우리가 낼 테니 걱정 마라. 부모님 그뿐 아니라 아내에게 하던 사업을 잠시 정리하고 집에서 편히 쉬길 권유하셨습니다. 힘들게 일 나가지 말고 집에서 태교에만 집중하는 건 어때? 생활비란 용돈 우리가 넉넉히 해주마. 아무래도 우리 새아기가 나이가 적은 게 아닌데 몸 관리에 특히 주의를 해야지.
부모님은 아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며 정말 애지중지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땐 아내가 행여 어디 아프기라도 할까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옆에서 온갖 수발을 다 들었고요. 그러다 출산을 얼마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구슬이가 소파 밑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큰 소리로 절 불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구슬이 다른 집에 보내야 할 것 같아. 당장 오늘이라도. 며칠 후면 우리 애도 태어나는데 어떻게 털 날리는 개랑 같이 키워. 전 너무 뜻밖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구슬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인데 우릴 연결해준 아이잖아. 그리고 갑자기 어디로 보내겠단 말이야. 그러자 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잖아. 털 날리고 세균이라도 옮기면 어떡해. 난 우리 애가 먼저야. 그러니까 쟤 좀 당장 치워줘. 목숨보다 소중하다던 구슬을 치워달라 말하는 아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보낼 수는 없지. 구슬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건 강아지를 유기하는 거잖아. 제가 좋게 말하며 설득하려 하자 아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딴 강아지가 중요해?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중요해? 당신 수의사잖아. 강아지 털이 애한테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이래? 그 뒤로 아내는 날마다 구슬을 치우라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전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구슬을 일단 부모님 댁에 보내기로 했어요. 부모님 집으로 가던 날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품에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구슬아, 미안해. 네 언니가 임신을 해서 호르몬 때문에 잠깐 예민해진 걸 거야. 나중에 내가 꼭 다시 데려올게. 그때까지만 이해 좀 해줘. 부모님은 조금 놀라신 것 같았지만 일단 구슬을 맡아주기로 하셨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자 아는 구슬의 밥그릇과 방석을 이미 쓰레기통에 담아둔 상태였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환기 좀 시키고 대청소 좀 하자. 구석구석에 아주 개털이야. 전 그때 몹시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출산을 앞둔 아내 배를 보며 애써 그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드디어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인 다행히 너무나 건강했고 아내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부모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라며 틈만 나면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아내는 시댁에 가는 걸 매번 거절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개가 있잖아. 애한테 안 좋다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지. 나도 그게 편해. 아내는 그토록 아낀다는 구슬을 잠깐 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수의사인 저로선 그런 아내의 태도가 못내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저 육아에 지친 탓이라 여기며 참았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예쁘기도 하지. 아주 지 엄마 닮아 꽃미남이네. 우리 손주 보러 할머니가 여기까지 왔네요. 할머니 알아보겠어?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장인 장모님도 자주 저희 집을 찾으셨지만 아내와 사이가 나쁘다던 처제 얼굴은 좀처럼 보기 힘들더군요. 처제 한번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래도 전 항상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새 아들의 첫돌이 다가왔어요. 그때도 돌잔치는 점점 안 하는 추세였지만 아무래도 늦게 낳은 자식인지라 이왕이면 여러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정성을 가득 들인 돌잔치를 열게 됐죠. 가까운 친인척도 부르고 친한 친구들까지 와서 첫돌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이야, 병훈이 너 언제 장가 가나 했더니만 벌써 애가 첫돌이네. 언제 키워서 대학 보낼래? 아휴,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아들 대학 가면 내가 환갑도 넘는다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손님들을 챙기고 있는데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건 바로 저희 처제였어요. 사실 처제에게도 돌잔치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긴 했는데 정말로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전 정말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처제를 붙들었습니다. 처제, 올 거면 미리 말을 하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우리 이준이도 이모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런데 잔치에 온 것 치곤 처제 표정이 무척 차가웠습니다. 처젠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절 빤히 바라보더니 남몰래 제 귀에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형부, 제가 축하한다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네요. 오늘 이거 끝나면 꼭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세요. 그럼 전 이만. 처제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등을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처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밥이라도 먹고 가지. 처제, 내 말 좀 듣고 가.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처제의 말이 돌잔치 내내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불쾌하고 쎄한 기분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처제의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전 서둘러 양복을 찾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잘 다녀와. 난 장례식장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그런가? 거기 분위기 생각하면 좀 무서워. 전 아내 말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되물었습니다. 당신 예전에 만나던 사람 세상 떠났을 때도 안 갔어? 구슬이 남겨주고 갔다던 그분 말이야. 그 순간 아내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더듬더듬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때 뭘 그 얘기를 꺼내고 그래. 그때 너무 슬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런데 그 뒤로도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아이가 1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매일같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일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당신 오늘도 늦었네? 어디 갔다 온 거야? 애까지 데리고. 제가 간혹 이렇게 물으면 아내는 영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고 왔어. 내가 애 데리고 뭐 어디 다른 데로 갔을까 봐? 아내는 늘 행선지를 뭉뚱그려 말하며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전 아내에게 맡겨두었던 통장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 당시 제 월급 전부를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도 전부요. 전 태어난 척하며 아내에게 통장을 좀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통장은 갑자기 왜?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래? 수의사 남편 둬서 편하게 사나 했더니 숨막혀 죽겠어. 아내 과민 반응을 보며 전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제 의심이 나날이 커져가던 중 처제에게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도 생략하고 다급하게 물었죠. 처제, 지난번에 처제가 한 얘기 말이야. 도대체 그거 무슨 얘기야? 형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 아직도 안 해보셨어요? 아직이야. 처제, 대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이유라도 나한테 시원하게 말해줄 수 없어? 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어서 그래요. 일단 검사부터 빨리 해보세요.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처젠 그러더니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전 아내 몰래 아이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됐어요. 결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진료실에 앉아 있어도 손이 벌벌 떨려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몇 주 후 마침내 결과지가 도착했고 전 급하게 우편물 봉투를 찢었죠. 결과지엔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부친과 자녀 간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때 정말 세상이 온통 거꾸로 뒤집히는 기분이었답니다.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랑하는 제 아이가 사실은 제 아이가 아니라뇨. 전 떨리는 손으로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제, 이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검사 결과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 대체 처제 언니는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처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처제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결국엔 그렇게 나왔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형부 그게요. 사실 돌잔치 며칠 전에 제가 백화점에 갔다가 믿기 힘든 광경을 봤거든요. 처젠 그러며 너무나 경악스러운 그날의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조카가 돌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옷 한 벌을 선물하고 싶어서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백화점 유아동 매장에서 언니가 어떤 남자랑 손을 꼭 잡고 유모차까지 밀면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신혼부부였어요. 형부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동안 숨어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둘이 계속 아이를 보면서 웃고 떠드는데 딱 봐도 수상한 관계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남자라니? 아는 친구들이 아이를 보고 싶어 해서 나간다고만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형부,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찍어둔 사진이 있거든요. 언니가 저지른 일이 너무 커서 저도 증거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처젠 곧바로 사진을 보내왔고 잠시 후 메시지로 도착한 사진 속엔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유모차에 누운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제 아들을 돌보고 있었고요. 제가 그래도 쌍둥이인데 왜 그렇게 언니랑 사이가 안 좋은지 궁금하셨죠? 사실 우리 둘이 앙숙인 건 단순히 성격 차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니가 살면서 저한테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처젠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제가 몰랐던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언닌, 아니 걘 어릴 때부터 남의 걸 뺐는데 아주 선수였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쌍둥이인 제 이름을 대고 만화책 방에서 외상으로 책 빌리고 분식집에서도 하도 제 이름을 팔고 다녀서 전 떡볶이 구경도 못했다니까요. 이것뿐이면 웃고 넘어갈 수야 있죠. 학교에서 복장 단속에 걸리면 제 이름을 그렇게 팔고 다니더라고요. 걔가 학교 때 완전 날라리처럼 입고 다녔거든요. 처제의 얘긴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심지어 대학교 땐 제가 몇 년간 만났던 남자친구까지 뺏어갔다니까요.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변호사가 되니까 제 변호사 신분을 차칭해서 사람들한테 수임료까지 뜯어간 거 있죠? 아낸 처제 이름을 팔아 번 돈을 전부 유흥비로 썼답니다. 심지어 처제 사무실 위치와 인터넷 기사에 난 사진까지 남들에게 보여주며 본인의 알리바이를 치밀하게 짰고요. 처젠 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해명을 해야 했고 한동안 변호사 일까지 못할 정도였다네요. 사기치고 사람 속이는 게 걔한테는 아주 일상이에요. 서로 독립하기 전까진 같은 집에 있어도 아예 말도 안 섞을 정도였다니까요. 사실 당장이라도 사칭죄로 신고할까 했는데 부모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말리시는 바람에 겨우 저도 참은 거예요. 걔가 결혼 전에 형부한텐 또 뭐라고 거짓말을 했나요? 죄송한 말인데 아마 형부 배경 보고 접근한 거지 다 연기고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리려고 할 때마다 네 인생이나 잘 살라고 협박까지 하는데 제가 형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죠. 저 그런 언니가 무서워서 연락 끊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형부. 처제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전 기함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내가 목숨보다 아낀다던 구슬이도 실은 전 약혼자의 반려견이 아니었고 수의사란 제 배경과 부모님의 재산을 보고 철저히 계획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절 무너뜨렸어요. 전 도저히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내가 아이까지 데리고 만난다는 그 상간남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제가 찍어준 사진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 어렵지 않게 그놈의 뒤를 캘 수 있었답니다. 아는 뻔뻔하게도 SNS에 친구 추가까지 해뒀더라고요. 놀랍게도 알고 보니 아내가 죽었다고 말했던 전 남친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던 범죄자였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3년 동안 콩밥을 먹고 출소한 거였죠. 아는 그놈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 절 만나 결혼을 했고 상간남이 출소를 하자마자 다시 만나 아이까지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마치 제 아이인 것처럼 속여 키우게 된 거고요. 어쩐지 구슬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아이가 생기자마자 쳐다도 안 본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 모든 게 다 위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준 생활비와 부모님이 보내준 용돈까지 고스란히 그 상간남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더라고요. 전 남의 아이를 제 아이로 공짜로 키워주면서 상간남의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던 셈이죠. 한 번은 병원으로 출근하는 척하며 아내의 뒤를 밟으니 제가 출근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그 상간남의 집에 가 살다시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난데 나 뭐 놓고 간 게 있어서 잠깐 집에 왔는데 당신 없네? 어디 또 나갔어? 제가 모른 척하고 곧장 전화를 걸자 아내는 아주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우리 애기랑 밖에 나왔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세상 구경 좀 시켜주려고. 금방 들어갈 거야. 그때 아내의 목소리 무척 다정했지만 아내가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을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남동생을 불러 술을 진탕 마셨어요. 평소 우애가 깊던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화를 내며 술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형, 그게 진짜야? 형수가 진짜 그랬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 인간들 그냥 둘 거야?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냐? 내 아인 줄 알았던 애를 당장이라도 내쫓아 그럼? 그러면 이 속이 후련해질까? 전 답답한 마음에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제 술잔을 뺐더니 눈을 번뜩였어요.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여자 발뺌 못하게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인간들 인생 확실히 박살내주자고. 전 그날 동생과 치밀한 계획을 짜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전 아내에겐 부산에서 열리는 수의사 세미나에 2박 3일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세미나를 부산까지 가서 해? 부산이면 집에 오는데도 한참 걸리겠네. 어, 말이 2박 3일이지. 오는 날도 늦게 돌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나 기다리지 말고 당신도 좀 쉬고 있어. 그렇게 전 짐가방까지 싸서 주차장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는 여지없이 집으로 그 남자를 불러들이더군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보니 한두 번 드나들던 게 아닌가 봅니다. 전 조금 기다리다 집을 나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현장을 급습했어요.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띠디디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삼겹살 파티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고기를 굽고 있던 두 연놈이 절 보자마자 얼음이 되어 멈춰있더군요. 여보, 벌써 왔어? 무슨 일이야? 세미나 간다며?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전 아무 대꾸 없이 바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그 두 인간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몹시 당황해선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 오빠 나랑 친한 오빠인데 돌잔치인데 못 와서 미안하다고 고기 사들고 온 거야. 마침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도와주러 온 거고. 정말 그게 다야. 친한 오빠 좋아하시네.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감히 내 집에서 이딴 짓을 해? 그런데 가만히 있던 상간남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에이씨, 재수없게 걸렸네. 그러게 내가 집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놈은 욕설을 내뱉으며 줄행랑을 쳤지만 10m도 못 가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문 밖엔 유도가 치미인 제 남동생이 이미 그놈이 도망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그놈의 앞을 가로막더니 그대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엎어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우, 내 허리. 아우, 나 죽네. 나 죽어. 죽긴 뭘 죽어. 너 끝장내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 상간남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러다 제 동생이 보통이 아닌 걸 알았는지 허리를 부여잡고 금세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낸 그놈마저 도망가고 나자 제 바지가랑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진짜 왜 이래? 그냥 아는 오빠라니까. 당신도 없으니까 그냥 심심해서 부른 거라니까. 고기나 좀 먹자고.
내가 뭐 다른 짓이라도 했어? 그냥 아는 오빠를 남편 없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고기를 구워 먹어? 너라는 여자 정말 어디까지 갈지 무섭다, 무서워. 전 그러면서 품 안에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아내 얼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검사지야? 어떻게 날 속이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랑 한 입을 덮고 살았어? 내 아들도 아닌 애를 내 아들로 키우게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아내는 한참 동안 결과지를 들여다보더니 울먹이며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처음엔 나도 몰랐어. 당연히 당신 애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건 그냥 사고야, 사고. 우리 여태껏 잘 지냈잖아. 당신도 우리 아들이 당신 닮았다고 좋아했잖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당신 저 애 안 보고 살 수 있어? 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아내의 망언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엎질러진 일인 거 그냥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키우면 안 될까? 애는 무슨 죄야. 당신 우리 애 좋아하잖아. 내가 진짜 잘할게. 앞으로 당신 시키는 거 다 할게. 전 차갑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곤 아내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무작정 구겨 넣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거라 오늘부로 끝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대박인 게 뭔 줄 아세요? 아내는 제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슬금슬금 제가 사준 명품 가방을 챙기려고 드는 겁니다. 전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와중에 가방이 눈에 들어오냐? 그거 다 내 돈으로 산 것들이니까 다 내려놓고 나가. 여보, 진짜 무섭게 왜 이래? 나보고 어딜 가라고. 제 말에도 아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버티고 있더군요. 화가 난 전 주방에서 과일 가져와 가방을 사정없이 잘라버렸어요. 아, 안 돼. 그게 얼마짜린데. 내가 제일 아끼는 보물들이란 말이야. 제발 말로 해, 말로. 넌 이런 거 가질 자격도 없어. 아내는 바닥에 뒹구는 가방 조각들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마침내 가방을 다 자르자 이번엔 저희 어머니가 사준 자동차 키를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손마저 쳐내며 차 키를 뺏었습니다. 내 아들도 아닌 아이를 위해 사준 차를 네가 왜 타? 타고 싶으면 그 상간남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저는 결국 아내에게 옷까지 몇 개 든 짐가방 하나만 던져주고 빈손으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지만 아이도 유모차에 태워 아내 손에 보내버렸네요. 문 밖에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동생은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다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마음 약해지지 마. 저 인간들 응징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아내를 쫓아낸 이후 전 곧바로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절 돕겠다고 발벗고 나선 변호사는 뜻밖에도 처제였어요. 형부, 제가 그동안 말씀도 못 드리고 모른 척했던 게 죄송해서라도 이번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제가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처제는 절 돕겠다며 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처제, 정말 괜찮겠어? 나야 뒤돌아서면 남이라지만 처젠 그래도 가족이잖아. 형부, 저 사람 제 언니 아니에요. 더는 제 신분까지 사칭하면서 추악하게 사는 걸 저 못 봐요. 내 손으로 처벌받게 할게요. 그게 가족으로서 도리고요.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장인과 장모님은 날마다 저희 집 앞에 찾아 석고대죄라며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김서방,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게 다 자식을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네. 우리가 정말 미안해. 자네 앞에 도저히 할 말이 없네. 그런 질문은 따님한테 가서 하세요.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묻고 싶은 건 저니까요. 전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저 참담할 뿐이었답니다. 물론 발칵 뒤집힌 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죠. 늘 화목하기만 했던 집안 분위긴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죠.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그런 천이공날 거짓말을 해. 내가 우리 손주라고 얼마나 마음을 줬는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던 내 손주가 어떻게 남의 핏줄일 수가 있어? 도대체 그의 무슨 잘못으로 이 난리를 겪어야 하는 거고. 부모님은 한때 친손주인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아내만 생각하면 냉정하게 마음 먹었다가 아들을 생각하면 속절없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마음을 다잡으며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내 김한 행위가 너무도 명백했기에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 무효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죠. 전 뜻대로 아내와 혼인관계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었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그 상간남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재 전 아내는 상간남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와 부모님이 대주던 돈줄이 끊기자마자 상간남의 구박과 폭언 속에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네요. 가끔 전 아내에게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과 살 때가 좋았어.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내 손으로 놓친 거야. 맞아. 넌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을 스스로 만든 거야. 그거 알면 더는 전화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아주 많으니까. 전 아내는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전 곧바로 전 아내를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전 평소 병원에서 일할 때면 자주 이 채널을 틀어놓곤 했거든요. 매번 다른 사연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고 웃으며 남일 보듯 넘겼었는데 제가 직접 겪고 나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이젠 결혼 전 뒷조사가 필수인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정말 순수하고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아름다운 얼굴 이면엔 그런 더러운 속내가 감춰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요즘 그 모든 얼룩진 과거를 묻어두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만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건 결국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주는 동물들이었어요. 진료실에 앉아 아픈 강아지들의 눈을 맞추고 있으면 그래, 내 자리는 여기였지 싶습니다. 전 앞으로도 수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싶네요. 그게 장군이가 제게 가르쳐준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이니까요. 부모님도 다 건강하시고 동생도 여전히 씩씩하게 잘 지내니 앞으로도 저만 잘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또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또 저 부지런히 살아볼게요. 제 사연이 나쁘지 않았다면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